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3장에 대해서 이제는 지난 시간에는 장하준의 주장을 봤고요. 이번에는 송인강의 주장을 볼게요. 이 사람들은 부자를 도와주면 더 가난한 사람들도 소득이 증가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장하준은 부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쓴다고 해서, 즉 부자가 더 부자가 된다고 해서 그것이 결국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은 없다. 그래서 이제 부자 정책을 비판을 했던 것을 반론을 펴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송행강은 장하준의 주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먼저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소득재분배 정책이 오히려 장하준은 소득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 했죠. 근데 소득재분배 정책이 오히려 실업을 만성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인적 자본 축적도 저해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위축시킨다는 것을 장하준 교수가 무시했다는 겁니다. 자, 이 주장은 송행강이 그동안 누차 반복해서 하는 얘기죠. 장하준의 소득 재분배론을 다음과 같이 또 반론을 펴고 있는데요. 노동시장이 생산성을 반영한 소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장하준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노동시장이 생산성을 반영한 소득 분배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전제하에서 장하준은 노동시장의 효율적 노동력 배분 문제, 인적 자본의 성장을 제고하는 순기능, 노동시장이 이러한 순기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노동시장이 생산성을 제대로 반영한다든지 하지 못하기 때문에 효율적 배분이라든지 인적 자본 성장이라는 순기능을 노동시장이 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한다는 얘기죠. 이처럼 노동시장의 순기능을 해치는 그런데 소득재분배 정책은 오히려 이런 노동시장의 순기능을 해치는 부작용을 무시합니다. 자, 소득재분배 정책이 소득재분배 여기 있네. 소득재분배론이 노동시장의 순기능을 해치는 부작용은 무시하고 있다라고 반론을 펴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송인강은 이렇게 봐요. 친고전파 경제정책 또는 신자유주의 이가 확산이 되던 1980년대 이래 소득 격차는 늘었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소득 격차는 늘었지만서도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은 꾸준히 증가한다. 즉 소득 격차는 늘었다는 것은 상대적 빈곤은 커졌다. 우리가 이제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인 빈곤 이 둘을 비교해서 이제 설명할 텐데요.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 즉 격차는 늘었다. 상대적 빈곤이 더 커졌지만 절대적인 소득은 증가하지 않았냐. 그것만 해도 뭐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계 수치를 보면 하위 20% 계층의 실제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하위 20% 계층의 실질 소득이 1976년부터 85년 사이에 여기 이제 자본주의 황금기라고 하는 것이죠. 0.3% 성장했어요. 하위층은 이렇게 성장했었는데 80년에서 2000년 사이에는 0.9% 성장했다. 자 봐라. 신고전파 경제정책, 신자유 정책을 했는 시기가 그 이전보다도 저소득층의 소득 성장을 더 크게 이끌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잘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이 같은 기간에 미국 상위 20%는요 2.3%를 성장해요. 하위 20%는 0.9% 성장에 그쳤는데 이 시기는 다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 격차를 봐야 되는데 격차는 무시하고요. 절대적으로 그 전보다 더 증가했으니까 좋았던 거 아니냐. 요것만 부각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럼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비율을 들어볼까요? 자, 소득이 100인 사람들이 있어요. 100. 그리고 소득이 1000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득이 100인 사람이 0.9% 상승하면 절대 금액이 0.9가 증가하죠. 근데 소득이 1000인 사람이 2.3% 증가하면 절대 금액으로 23이라는 금액이 증가합니다. 0.9와 23 따져보면 25배 차이가 나요. 이러한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을 왜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건가요? 절대액이 좀 늘었으니까 뭐 부자들이 아무리 천문학적인 돈을 많이 벌고 시장에 있는 돈을 쓸어 가더라도 문제 없다는 건가요? 그럼 그 부의 원천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그럼 노동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의 분배가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는 거, 이게 정당하고 공정한 사회인가 우리가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경제학 세미나 시간을 통해서 이런 그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의 견해를 한번 되짚어 보면서 논쟁이 될 수도 있는 건 논의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이 수업이 이제 대면 수업이 돼가지고 수업 시간에 토론할 수 있다면 이런 주제들을 놓고 허심탄회 여러분들이 토론하면 재미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게 아쉽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송인강은 또 이런 예를 들어요. 74년부터 98년 사이에 일일 소득 1달러 이하의 국민층이 인구가 4억 명이나 감소했다 이겁니다. 4억 명. 그러니까 절대적인 빈곤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도 물론 뭐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 빈곤이 해소가 되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절대 금액이 조금씩 증가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가 발전하고 인류가 발전하면서 엄청난 그 이득이 수익이 증가하고 엄청난 그 열매가 과실이 결과가 열리는데 그거를 왜 소수가 다 가져가고 대부분은 정말 근근히 먹고 사는 거에서 약간 뭐 더 얹어주는 식으로만 주고 마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떡이 10개가 있다고 칩시다. 10개가 있어요. 형제가 있어요. 형하고 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형한테 8개를 주고 동생한테 2개밖에 안 줘요. 떡이 예를 들어서 5개가 더 생겼어요. 추가로. 근데 이 5개를 그러면 좀 적은 사람에게 더 줘야 되는데 형한테 4개를 더 주고 동생한테 1개를 더 줘요. 그럼 형은 12개가 되고 동생은 3개가 되잖아요. 그럼 동생이 굉장히 불만이 많고 그죠? 그런데도 뭐라고 주장하냐? 동생 너도 하나 더 증가하지 않았느냐? 그 증가한 거에 만족해라. 왜 형 거 더 많은 거를 자꾸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냐? 불만 갖지 마라.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공정하다고 볼 수 있나요?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떡 5개가 더 생기고 10개가 생기는데 뭐 형의 노력이 동생보다 기여분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경제학적이고 좀 철학적인 문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이 떡이 5개, 10개 더 생기는 이 떡의 증가분은 누가 더 많이 기여를 했느냐 이거죠. 거기에서 자본을 가진 사람, 돈 되는 사람이 다 가져가는 구조예요. 지금은. 노동하는 사람들은요, 그 노동을 통해서 기여한 분에 대해서 그냥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만 가져가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그 자본이라는 게 뭘까요? 돈이죠. 또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부의 원천이 돼가지고 그 가진 사람들이 거의 다 대부분 다 가져간다.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이 과연 정당한 구조일까요? 또 개중에는 금융소득을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부동산으로 인해서 소득을 가져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금융이라는 게 뭐예요? 돈 투자해갖고 주가가 오르거나 뭐 해가지고 천문학적인 돈을 벌잖아요. 부동산은 뭐예요? 가만히 앉아서 땅 그 집 몇 채 갖고 있으면은 그게 집값이 올라가지고 남들 평생 먹고 살 돈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본주의 사회는 일반적인 현상들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자, 자본에 의한 소득, 노동에 의한 소득, 또 이러한 금융과 부동산에서 나타나는 불로소득, 금융시장까지 불로소득이라 할 수는 없지만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불로소득이 많죠. 자, 그런 것들이 팽배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부의 그 소득의 분배가 이와 같이 불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그냥 받아들여라 한다면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문제 제기를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더 생각해 보기 바라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런 하위층들도 소득이 증가하지 않았느냐, 또 극빈자가 또 좀 감소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송인강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죠.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었더니 저소득층의 삶도 개선됐다 이거예요. 자,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었다. 더 이익이 많이 갔다는 거죠. 근데 부자들이 저소득층 삶에 도움이 되도록 뭐
지원을 해줬나요? 뭐 해줬나요? 이 사람들 그런 거 안 해요. 세금 걷어가면은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죠.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증세를 한다 뭐 하면은 가만히 안 있죠. 특히 신문이나 언론에서 난리 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그 레거시 매거진 이런 쪽에 레거시 전통적인 이제 신문이나 TV, 라디오 이런 쪽에서는요. 오히려 이 부자들 또는 그런 쪽에 광고를 받아서 먹고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 편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거기에 반대되는 정책을 하게 되면요, 그냥 막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물어뜯어요. 그걸 비판을 하고 흠집을 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현상이기도 한데, 하여튼 부자가 더 부자가 된다고 해서 저소득층의 삶의 만족도가 늘어나느냐? 이건 상당히 좀 문제적인 주장에 해당이 된다고 봐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인강의 주장은 절대소득만 고려합니다. 절대소득이 증가하면 만족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얘기만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상대적인 빈곤입니다. 상대적인 격차, 불평등의 확대.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송행강이나 자유시장주의자들,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외면하고 있어요. 모르는 건지 외면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왜 외면할까요? 왜 모르는 척할까요? 이걸 인정하고 이걸 개선하려고 하면은 부자들의 주머니에서 세금으로 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기왕이면 좀 평등하고 모두가 잘 사는 사회가 좋다는 걸 알면서도 이거를 극구 반대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송영강은 이걸 대비를 시킵니다. 지금 얘기한 절대적 빈곤 문제, 상대적 빈곤 문제. 절대적 빈곤만 해결하면 된다는 것이 경제 성장 정책이고요. 상대적 빈곤 문제를, 즉 불평등을 좀 해소해야 된다는 것이 소득 재분배 정책입니다. 자, 이것들 비교해 보면은 1980년대 이래로 신고전학파 경제학, 그것은 소득 재분배로부터 경제 성장으로 정책이 바뀌었어요. 분배냐 성장이냐 해서 성장 쪽으로 키워드를 옮긴 것이죠. 그 결과로 소득 격차는 확대됐지만 경제 성장이 촉진되면서 빈곤층도 감소되지 않았느냐, 요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경제 성장의 그 모든 결과물을 부자들이 다 가져갔지만, 재벌들이 가져갔지만 그래도 빈곤층은 감소했으니까 그걸로 만족해라, 막 비판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 그것이 과연 온당한 주장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또 소득 재분배 정책이 고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감퇴시킨다는 거예요. 즉 세금을 많이 떼어가니까 돈 많이 벌어봐야 뭐 세금 떼어가는데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하냐 해서 고소득층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감퇴 현상이 나타나고, 또 저소득층은 또 정부의 지원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빈곤의 악순환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고전학파에서는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감세, 부자들에게 세금 걷는 거를 줄여서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만들고, 그죠? 또 규제 완화 같은 거를 해서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게 하고, 이러한 그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하도록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는 뭔가요? 결국 부자들이 세금도 덜 내게 되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이런 그 모든 규제 완화, 탈규제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되고 또 불평등이 심화되고 이런 것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는 건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송영강은 그래요. 소득 재분배 정책을 후퇴시킨 것이 소득 격차를 키웠다고 하지만 저소득층의 소득이 정체된 것도 아니고, 그죠? 더 완화된 것도 아니다. 저소득층도 소득이 완만하긴 하지만 과거보단 나아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단지 고소득층의 소득만큼 빠르게 증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죠? 그래서 격차 커진 건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저소득층의 소득이 그렇다고 옛날보다 더 줄어들거나 그대로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래도 증가하지 않았느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앞에서도 자꾸 얘기했지만 격차 확대가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의 심각성을 외면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뭐 왕조 교체가 많지 않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왕조 교체가 굉장히 많았죠. 대부분이 뭐예요?
사회 불평등의 심화가 그 근본 원인입니다. 농민이 반란을 일으키고요, 그죠?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아요? 뭐 신라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말기에 보세요. 그냥 탐관오리들 그 상층부가 모든 그 땅과 부를 다 거머쥐고 탐욕을 부리다가 백성들이 이제 못 참고 일어나서 사회가 불안해지면서 왕조가 바뀌고 정치적인 불안이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우리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사회도 이 불평등이 심화되면은 사회 불안이 굉장히 심각해지죠. 경제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전체가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자기 욕심을 좀 줄여서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뭐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벌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좀 더 내서 그러면 또 자기들의 생활 수준이 낮아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사회가 안정이 되고 사회적인 평화가 이루어지면 오히려 그래서 또 외국인 투자자도 더 많이 들어오고 상대적으로 안정을 통한 경제 성장이 좀 도움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자, 송인강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불평등 심화가 곧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 저하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불평등이 심화돼도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만 높아지면 좋은 건데 불평등 심화가 곧 저소득층 생활 수준이 낮아졌다는 증거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980년대 이후에 뭐 인도나 중국이 이제 뭐 개방을 해서 세계 경제가 활성화된 것도 영향을 받았지만 이 시기에 절대적인 빈곤층은 감소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일일 소득 1달러로 살아가는 생계 아주 극빈층이 74년도에 20%였던 것이 98년도에는 5.4%로 급감했다. 4억 명이나 감소했다 이거죠. 2달러 이하로 사는 사람들은 44.5에서 18.7로 5억 명이 감소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절대 빈곤층이 감소했다. 이것만 해도 뭐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빈곤층의 감소는 경제 성장의 성과다. 현재도 빈곤층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주로 성장을 못해왔던 아프리카 국가들이고 그 원인은 저성장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장을 하면 빈곤층도 사라지고 좋은 거다. 그러니까 성장이 먼저다. 그렇죠? 분배를 하게 되면 성장이 위축이 되니까 절대적인 가난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이런 논리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러한 논리에 의해서 교육을 받아왔어요. 그러나 실제를 보면은 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나라들이 불평등이 완화되면서 그런 나라들이 결코 경제가 위축되지 않습니다. 지금 오히려 미국 이상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미국은 복지 시스템이 약해요. 그죠? 그래가지고 경제가 더 잘 성장했느냐? 미국 경제가 얼마나 몰락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보겠지만 그런 걸 보면은 팩트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자, 미국의 경우를 보면요. 86년에서 2000년 사이에 상위 20% 소득이 2.3% 증가합니다. 그리고 하위 소득은 0.9%를 증가했다는 걸 들어서 더 부자가 되는 와중에 저소득층도 소득이 증가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여러 번에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격차가 커지는 것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는 얘기. 앞에서 얘기했듯이 격차 커지는 거 예를 든 거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자,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이 좋아졌다 하지만 격차가 훨씬 더 커진다. 미국을 보면 단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의 경험을 한번 볼까요? 경제 성장은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논리로 부자 감세를 통해서 투자 확대를 주장한 것이 이명박근혜 정부입니다. 그래서 막 세금 막 많이 깎아줬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은 현금을 쌓아놓고 오히려 투자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틀렸다는 것이죠.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어주면 투자가 이루어진다. 세금을 깎아주고 하면 그 깎인 돈으로 남은 돈으로 투자를 할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팩트 체크를 한 겁니다. 자, 그 반면에 부자들이 이렇게 세금 깎아줘갖고 뭐 부자들이 투자하고 그런 건 없으니까
그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그거죠. 복지를 확대하고 서민 소득을 증대시키는 이런 정책으로 바꿨죠. 그래서 최저임금도 빠른 속도로 인상시켰고요. 근데 이런 서민들은요, 이렇게 소득이 증가하면은 지출 성향이 높기 때문에 소비를 늘려서 경제 활성화를 합니다. 기업들은 물건이 많이 팔리니까 이거라도 없으면 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기업 이윤이 확대되고 그것이 결국 투자로 이루어지는 선순환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는 겁니다. 원래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투자와 소비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부자 정책을 주장하는 자유시장주의자들은요, 투자만 강조하고 있어요.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부자들 더 부자가 되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러한 좀 심하게 말하면은 좀 억지 논리 혹은 좀 뭐랄까 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논리를 펴고 있어요. 좀 어리석죠. 그러나 경제 성장은 투자뿐 아니라 소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소비라도 받쳐주면은 경제가 버텨줍니다. 그래서 투자와 소비라는 두 바퀴 위에서 경제 성장이라는 수레가 굴러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번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소득주도 성장이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소득주도라는 것이 결국 서민들의 가난한 사람들이 소득을 주머니를 좀 불려주면 그 돈이 다 시장으로 나와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서 경제 성장에도 촉진하는 작용을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투자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자 감세보다는 소비 확대가 확실한 저소득층 소득 증대 정책이 효과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 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뭐 내용이 이렇게 어렵죠. 복잡하지가 않아요. 몇 가지 팩트 체크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어떤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 정책과 서민 정책, 성장이냐 분배냐, 파이를 키우는 게 먼저냐, 파이를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먼저냐,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도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드렸습니다.